법률방송에서는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차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 2만 원 부과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 재판 네 번째 공판이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현장 검증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만 원 범칙금 부과에 불복해 시작된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재판. 오늘 4차 공판에선 현장 검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검찰은 경찰이 현장 검증을 한 영상과 추가 의견서를 지난 8일 재판부에 전달하며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지정차로제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제 최근인 그 4월 8일에 검찰 측에서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판사님이 피고인의 입장 어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저는 아직 그 검찰의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보질 못했다. 그래서 보고 검찰 제출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이호영 변호사는 지난 9일 제출한 현장 검증 신청서를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이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단속됐던 서울 양평동 노들로 현장에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이 모두 직접 나가서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 단속이 합당한지 등을 검증해보자는 취지의 요청입니다. 걸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그 현장 동영상을 이제 경찰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 현장에서 이제 피고인 김승환 씨가 주행한 그 방법이 그 지정차로에 위반되는 주행이었는지 아니면 정당한 주행이었는지. 변호인의 현장 검증 요청에 재판부는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검찰 제출 추가 증거와 변호인의 현장 검증 신청서 등을 검토해 판단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도중 재판부가 현장 검증을 나가는 것이 흔한 사례는 아닌데 현장 검증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들이 에버랜드와 합병한 삼성물산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16년 제기한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당시 에버랜드 측은 시각장애인은 돌발 상황 대응에 취약한 등 위험하다는 이유로 약관으로 특정 놀이기구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용 정의나 이용 중에 위험 요인에 대한 인지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용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시각장애인 변호인 측은 시각장애인은 놀이기구 탑승이 위험하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며 재판부에 현장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그 놀이기구를 타는 이유는 그 놀이기구를 에서 오는 그런 스릴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함인데 지금 피고의 주장은 오히려 그 스릴을 느끼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식이거든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현장 검증을 마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10월 비장애인과 비교해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에버랜드가 자사 약관을 근거로 시각장애인들의 특정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현장 검증은 의외로 문제를 명료하게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시각장애인들을 대리해 재판부에 현장 검증을 신청했던 김재왕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가 있으면 그냥 조금 더 위험할 거다. 그냥 이런 생각만 있을 뿐이거든요. 실제로 가서 해보니까 전혀 그러하지 않았고.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 2만 원 부과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김승환 씨도 재판부가 꼭 현장에 나와 불합리한 실태를 한번 직접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합니다. 현장 검증은 저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보지 않으면은 기존의 그 사람들 안에 형성돼 있는 관념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많은 경우. 그래서 한 번만 현장 검증을 해보면 오토바이 지정차로제가 현실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단속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김승환 씨는 거듭 강조합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생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를 직접 보시고 이 같은 이제 현장 검증을 통해서 이게 법률 쪽에 계시는 분들도 좀
변화가 필요하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5차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가 변호인의 현장 검증 요청을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토바이 트랙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최초 F1 규격 서킷인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행사라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열렸다고 합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해소 관련한 보도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법률방송 취재팀이 오토바이 트랙데이를 다녀왔습니다. 라이더들의 생생한 얘기를 들어보시죠. 장한지 기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 레이싱 슈트로 무장한 라이더가 321cc 검은색 오토바이 야마하를 타고 금방이라도 굉음을 내며 달려나갈 것처럼 서 있습니다. 트랙에 올라탄 라이더들이 진행요원의 수신호에 맞춰 서서히 출발하는가 싶더니 일제히 속도를 내며 치고 나갑니다. 두카티와 BMW, 스즈키, 혼다, 최대 배기량 1000cc를 자랑하는 꿈의 바이크들의 질주. 시속 20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코너링을 할 땐 몸이 거의 바닥에 닿을 듯 아슬아슬합니다.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 경기장에서 열린 오토바이 트랙데이에 참가한 오토바이 마니아들이 스피드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경기장의 관중석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경기장의 전체 면적은 56만 평으로 환산하면 2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 목포시 전체가 5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목포시 전체의 2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코리아 모터스 그룹 KMG 주최로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열린 국내 최대 오토바이 트랙데이엔 금요일인 9일엔 93명, 토요일인 10일엔 127명이 참가했습니다. 무념 무상의 상태에서 오로지 질주에만 집중한 오토바이 마니아들은 짜릿한 스피드가 주는 쾌감에 하나같이 상기된 표정입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탄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다가 이제는 바이크 탈 때는 아무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레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는 게 너무 좋다고 해야 되나? 그것도 좋았고 또 재밌어요. 스피드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위험하지 않냐는 질문은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안전장비 다 풀로 하고 그러고 이제 타고 있으니까는 서킷에서 오시면은 뭐 반대편에서 차 올 걱정 안 해도 되고 신호 위반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속도 제한 없이 마음대로 달릴 수 있으니까. 안전과 관련해 경기장엔 총 30개의 일종의 간이 정비소와 같은 피트가 있어 경기가 끝날 때마다 참가자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오토바이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경기장의 중심에는 메인이라고 불리는 타워가 있습니다. 깃발 나가는 거 지적되지 않게끔 메인에서 조절 잘하세요. 네, 확인. 이곳은 경기장의 메인 지점입니다. 이곳에서는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주행을 하고 있는지 또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는지 체크를 하는 곳입니다. 또 이렇게 깃발을 흔들어서 경기의 마지막 바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스피드는 위험하다, 오토바이는 위험하다라는 선입관 자체가 잘못된 편견이라는 것이 오토바이 마니아들의 말입니다. 가보니까 뭐 속도도 즐길 수 있고 빠르니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다른 차량이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모든 환경이 다 이렇게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네 그리고 그 룰이 있고 규칙이 있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규칙을 따라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위험한 상황이 일반 도로보다는 훨씬 덜 생기죠. I think pure relaxation because you get your adrenaline and like your blood like you get it in your blood and like just after is like just I mean you can completely calm and relaxed and then I mean you can enjoy yourself, right? Once you taste like you felt it,
is that you mean you can't continue doing it, right? 이런 오토바이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이 실제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말입니다. 오토바이는 사실 되게 사고가 나면은 크게 다치잖아요. 네, 그래서 오토바이를 약자로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선입견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오토바이를 약자로 취급을 하지 않고 좀 도로에 약간 방해꾼, 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시선을 가지고 이제 존중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폭주족 같다고 막 무조건 이제 아파트에 지나가면은 시끄럽다 이러고 이제 신고 무조건 하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눈치도 보게 되고.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게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 전면 금지와 오토바이 지정차로제라고 입을 모아 강조합니다. 바이크는 차선에서 맨 끝쪽 차선으로 주행만 하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일단은 규제로 돼 있어서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오토바이는 보호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도로교통법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오토바이 관련된 법규나 이런 거는 뭐 20년 전, 30년 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은 발달이 되고 사람들의 그런 문화나 이런 게 계속 바뀌는데 그거에 적절치 않게 그냥 예전 법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고요. 이날 트랙데이엔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재판과 헌재 헌법 소원을 진행하고 있는 라이딩 로이어 이호영 변호사도 참가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어떤 점이? 그러니까 공공도로와 달리 여기는 속도 제한이 없고 그리고 코너의 각도나 이런 것도 일반 도로보다 훨씬 깊은 코너가 있고 이래서 사실 되게 긴장 많이 한 상태로 운전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이 이제 첫 트랙 서킷 주행이어서 첫 서킹 주행 소감을 묻자 이호영 변호사는 오토바이 좀 탄다고 생각했는데 겸손해졌다고 말합니다. 많이 겸손해진 상태로 이거 도로에서의 주행과는 전혀 다르구나.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속도에 대해서 과욕을 하지 않고 적절히 컨트롤을 하면서 실제 먼저 서킷 주행에 입문한 선배 오토바이 마니아들의 말도 서킷 주행이 오토바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제 넘어졌을 때 어떻게 넘어져야 되는지 아니면은 위험한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가르쳐 주는데 한국에서 이제 오토바이 학원을 등록을 했을 때는 그런 걸 전혀 안 가르쳐 주고 그런 걸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어서 그래서 자꾸 찾다가 이런 트랙에서 서킷에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여기. I think the best challenge is learning how to do it on a track, so you can push your limits safely without, unknown problems like cars or people walking across the street. So I think here's the safest place to learn how to go fast, right? 말이 나온 김에 버스나 트럭 등 위험한 대형 차량들과 함께 바깥 차로로 달려야 하는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재판 관련 내용을 이호영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현장 검증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내겠다고 말합니다. 현장 검증을 좀 해보자고 그래서 이 피고인의 그 주행이 정당한 주행이었다라는 거를 그 도로에 가서 직접 한번 보면은 재판부도 좀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는 폭주족이 아니다. 안전하게 스피드와 자유를 즐기는 것뿐이라는 오토바이 마니아들의 축제 트랙데이. 이들은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법률방송 보도에 공감해 자신들의 에마에 법률방송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화답해줬습니다. 스피드의 향연 KMG 트랙데이는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오는 23일 다시 열립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오는 22일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는데 꼭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적정 합격자 수를 두고 대폭 줄여야 한다는 쪽과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로스쿨 협의회에서는 합격률 논쟁과 논란 이면에 불합리한 변호사 시험 제도가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움을 어제 개최했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심포지엄 현장을 왕성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모임인 로스쿨 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 제목은 변호사 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입니다. 변호사 시험이 애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심포지엄입니다. 현재 변호사 시험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적인 양성이라는 목표와 유리된 채 학생들로 하여금 수험 교육을 선호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변호사 시험 제도의 공과 과를 분석하고 심포지엄 발제는 서울대 로스쿨 천경훈 교수가 맡았고 이동형 영남대 로스쿨 원장, 정진아 사법연수원 교수, 김민규 대한변협 교육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판사 출신 천경훈 교수는 변시 문제 출제 전담 인력 및 기구 미흡, 단기 합숙 방식의 출제, 판례에 경도된 출제, 피상적 암기 위주의 출제, 수기만 허용되는 답안지 작성 등을 현행 변호사 시험의 문제로 꼽았습니다. 한마디로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통로가 된 변호사 시험이 그때그때 임기응변과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제 은행이 있지만 그 양, 품질, 비밀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고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또 출제 및 채점 과정에서 생긴 경험이 출제위원 개인의 경험에 그치고 이것이 조직적으로 관리 전달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변시 문제 출제가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지적인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올해 치러진 변시에서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 등을 둘러싼 논란이 단적인 예라는 겁니다. 공정성 문제가 우려되고요. 법무부에서 굉장히 노력하고는 계시지만 이 일만을 전담한 그런 전문가 내지 전문 인력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먹구구와 피상적 암기 위주의 변호사 시험은 필연적으로 로스쿨 교육 부실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천경훈 교수의 진단입니다. 이처럼 현행의 그 출제 스타일은 학생들에게 법적인 사고를 연마하기보다는 판결 요지를 얇고 넓게 암기해서 아는 척 답안지에 표출하라는 메시지를 매우 강력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필연적으로 다른 목표, 다른 교육이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천경훈 교수는 이에 문제 출제 관리 전담기구 설립, 문제풀의 구성 및 관리, 기본 판례 활용, 지식이 아닌 추론 능력, 사고력 측정 문제 확대, 변호사 실무에 부합하는 서면 작성, 컴퓨터를 활용한 CBT 방식 답안지 작성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민사법과 형사법, 공법 과목만 해도 주요 수험서에 언급된 학습 대상 판례만 무려 8,700개가 넘는데 이걸 달달 외우고 또 손으로 쓰게 하는 현행 변호사 시험은 시대에 뒤떨어져도 너무 뒤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방대한 답안을 다 손으로 작성하고 그 손글씨를 읽고 채점해야 되는데 요즘 학생들이 손글씨를 써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응시자와 채점자 모두가 대단한 스트레스와 비효율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이미 20여 년 전부터 원하는 학생들은 랩탑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인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도 도마에 오르며 언급됐습니다. 지난해 제9회 변시 합격자 수는 1,800명에 육박하는데 우리나라 법률 시장 규모로 이 정도 속도로 증가하는 변호사 수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문제의식입니다. 어떤 내용이건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 시장의 규모가 매년 배출되는 1,500명 가량의 변호사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현행 로스쿨과 변시 제도가 암묵적으로 로스쿨 서열을 고착화시키고 로스쿨 및 변호사업계의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가속화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진아 교수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정보 없이 법전원의 네임밸류에 의존해서 변호사들을 채용해서 중소형 법전원이나 지방 법전원의 경우에 정말 학교에서 우수한 성취를 한 졸업생들도 좀 취업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변호사 과잉 배출이 이른바 직역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며 변호사 직역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국회 법사위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 변호사 배출 수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너무나 많은 청년 변호사들이 배출되면서 변호사 직역 자체가 이렇게 좀 변질되는 그런 것은
좀 피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 많이 나오면서 다른 직역과의 이 갈등도 자꾸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토론자로 참석한 김민규 대한변협 이사도 직역 문제를 언급하며 변호사 업계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이제 좌시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전에 넘어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조 유사 직역은 지속적으로 변호사들이 기존에 했던 업무 영역에서 밀어내는 데 성공하여 로스쿨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늘 위기였지만 현재의 위기는 그 전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현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는 자리도 없다는 그런 위기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함량 미달 로스쿨 인가 반납, 로스쿨 통폐합 등 민감하다고 더 이상 미루고 외면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균형이라는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인가 반납이나 통폐합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균형이라는 가치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같이 고려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김민규 이사는 로스쿨 교육 내실화를 위해 변협이 실시하고 있는 변시 합격자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로스쿨 정규 과목으로 편입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육 비용도 변협이 부담하겠다는 건데 로스쿨 입장에선 비용 절감과 재학생 역량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김민규 이사의 제언입니다. 그리고 변협이 이제 로스쿨에 교수를 파견한다면은 비용은 변협이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쿨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면도 있고요. 김민규 이사의 이런 제안은 변협이 현재 배출되는 변시 합격자 연수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합격자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취지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 지적과 발언에 대해 사회를 맡은 안효질 고려대 로스쿨 원장은 변호사 시험 개선엔 공감하면서도 합격자 수 감축 주장에 대해선 경계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변시 합격자 수를 통제할 게 아니라 자격 시험화해야 한다는 게 안효질 원장의 말입니다. 현재 변호사 시험은 종로의 사법시험처럼 양적 통제 수단으로 전락된 것이 사실입니다.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변호사 시험 개선 방안을 위한 모색이 실질적인 대안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 인접 직역 자격사 통폐합과 5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맥락과 배경인지 왕성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왕 기자, 변협 주장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 기자단을 통해 변호사와 변리사, 법무사 등 인접 자격사를 하나로 합치고 5급 공채, 예전에는 행정고시라고 불렸던 국가시험이죠. 이 5급 공채를 폐지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정부에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사법시험에서 로스쿨 체제로 법조인 양성제도가 바뀌었고 배출되는 변호사 수도 예전에 비해 크게 늘었는데 주변 여건과 환경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게 법조 인접 자격사 통폐합, 이건 로스쿨 개원 당시에도 논의가 됐었던 사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2009년 로스쿨 개원을 전후로 해서 변호사와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인접 전문 자격사를 하나의 자격사인 변호사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격증을 취득한 다른 전문직들에게 소송 대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놓고 서로 대립하며 공전을 거듭하다 결론을 못 내리고 결국 논의가 무산됐는데요. 이후에도 자격사 통폐합 주장은 산발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게 인접 직역 통폐합, 일단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논거가 어떻게 되나요? 인접 직역 통폐합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조인 양성 제도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세계 각국은 고유의 법조인 양성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데 크게 보면 미국식 로스쿨 제도와 일본식 고시 제도로 양분됩니다. 미국식 로스쿨 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그 3년제 법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한 뒤 각 주별로 바라고 불리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면 로이어 자격을 줍니다. 그 미국 변호사 시험은 웬만하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자격 시험입니다. 이렇게 로이어가 되면 송무와 자문, 공공행정, 기업법무, 입법 등 전방위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
반면 고시제도는 전공이나 출신과 무관하게 네. 고등고시나 사법시험을 같은 고난도의 법조인 선발 시험을 통과해야 변호사 자격증을 줍니다. 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이 고시에 합격하면 동네에 플랜카드가 붙고 네. 가문의 영광이 되는 일본식 고시 제도를 채택했고 네. 별도로 사법서사 등 법조 인접 자격을 두면서 네. 변호사 아닌 법률 지식 보유자를 행시나 공무원 시험 등을 통해 네. 공공기관으로 흡수해 왔습니다. 네. 문제는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이른바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는데요. 네. 로스쿨 제도는 도입됐는데 고시 제도 당시 채택됐던 인접 직역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갈수록 늘고 있고 네. 여기에 다시 직역 갈등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기형적인 상황이기는 한데 네. 서로 다른 DNA를 가진 법조 인력 수급 체계가 네. 투트랙으로 유지되면서 정합성을 상실했다.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네. 그게 인접직역 통폐합이라는 게 변협의 주장입니다. 5급 공채 폐지도 뭐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선발 시험은 국가직을 기준으로 볼 때 9급, 7급, 5급 시험으로 나뉘어 치러지는데 행시라고도 불리는 이 5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은 일반 행정, 법무 행정, 교육 행정 등 직렬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변협은 이 5급 시험을 없애고 대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그 자리로 흡수하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인접직역 통폐합하고 5급 공채 폐지 모두 변호사 합격자 수와 맞물려 있는 문제처럼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변협은 22일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가능한 1,000명 이하, 최대 1,200명 이하로 합격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이미 2차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근거의 하나로 변협은 변협 실무연수 최대 수용 인원을 들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법원이나 검찰, 국회, 로펌, 기업 등 법률 사무 종사기관에서 변호사 실무연수 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변협에 연수를 신청한 새내기 변호사가 무려 789명에 달합니다.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이 200명이라는 게 변협의 설명인데요. 실무 연수 수용 가능한 인원을 역으로 환산하면 변시 합격자 수는 최대 1,200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게 변협의 논지입니다. 이게 결국 뭐 합격자 수를 줄이든지 수용 가능한 공간을 넓혀주든지 뭔가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거네요, 결국엔. 그렇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려면 오늘 언급한 인접 자격사 통폐합 등 선결 과제가 해소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여론을 환기시킨 겁니다. 변호사 숫자를 늘리는 건 좋다. 다만 약속대로 인접 자격사를 먼저 통합시켜주고 늘어난 법률가를 흡수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달라는 건데요. 참고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해 배출 변호사 수가 1,450명으로 우리나라보다 300명가량 적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도 지나치게 적은 것도 과잉, 과소 공급 모두 궁극적으로 법률 서비스 향유자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게 변협의 주장인데 당장 변호사 수 배출은 크게 늘었는데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이른바 무변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처럼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늘리려면 합리적인 수급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변협 주장은 정책 당국이 좀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면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는데 올해는 합격자 수가 얼마나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본분은 입법, 즉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국회가 법을 너무 많이 만든다는 다소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칭찬이 아니고 국회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해당 발언의 주인공은 여성 기업가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한무경 의원을 만나 법과 규제에 관련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8대 회장을 지낸 한무경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도 이런 경력과 무관치 않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플랫폼 업체들의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을 한 달 이내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이거든요. 이게 핏줄이니까 이 기업에서 핏줄이 잘 돌아가면은 훨씬 더 고용주의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그 고용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종업원과 업체, 플랫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게 한무경 의원의 설명인데 중소기업과 함께 여성과 청년도 한무경 의원의 핵심 관심사들입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첫 번째로 발의한 1호 법안도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인데 예비 청년 창업자들의 해외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좀 더 좀 넓은 의미에서 넓은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과거에는 칼로 땅을 뺏어서 뭐 식민지화해서 세력을 넓혔다면 이제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 영토를 넓히면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 경제 기반이나 또는 우리나라 국력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나 법안은 발의 10개월이 되어가도록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답보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의견은 국내 창업하는 청년에게 도와줘야 되지 해외에서 창업하는 청년에게까지 우리 예산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국내 뭐 유출이다. 그리고 국내 자본의 유출이다. 기재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정부나 여당이 꼭 해야 할 일보다는 덜 중요한 것, 심지어 하면 안 되는, 안 하는 게 나은 일들에 매달려 있다는 게 한무경 의원의 비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이 보면은 이렇게 소비자 입장 완전히 무시되고 공급자의 측면을 지금 많이 생각하고 법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계속 이제 이런 규제 법안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법안을 만드는 의원들이나 정책 결정권자들이 여전히 책상머리에 앉아 탁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게 한무경 의원의 성토입니다.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조사를 해보면은 반대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규제 법안을 만들 때는 좀 더 현장의 의견 그리고 현장의 상황 이런 걸 좀 더 많이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우리의 문제가 현장에 있는데 그걸 조금씩 이제 간과하는 경우가 있죠. 정부 여당이 상생 등의 명목으로 이런저런 규제들을 양산할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시장과 자율규제에 맡겨두고 개입은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게 한무경 의원의 제안입니다. 특히 IT 스타트업 4차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10중 8구는 약보다는 독이 될 것이라는 게 한무경 의원의 쓴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좀 더 전격적으로 어떤 규제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게 맞지 않냐. 왜냐하면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면 또 거기에서 스타트업들이 또 약간 뭐 조금 어떤 아이디어를 창의력을 또 플러스해서 또 다른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해서 계속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이 스타트업 시장, 스타트업 하는 환경에 굉장히 많이 제약이 생긴다. 법은 곧 규제다. 신중해야 한다는 게 한무경 의원의 지론인데 국회가 법을 너무 많이 만든다는 게 초선인 한무경 의원의 눈에 비친 국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국회에 처음 이제 20년을 이제 기업에 살다가 기업 환경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국회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가 법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법이라는 거는 곧 규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법
법까지 이게 이런 법까지 만들어야 할 정도냐.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하나하나를 처음부터 법으로. 한무경 의원은 그럼에도 국회의원의 본부는 결국 법을 만드는 것 아니겠냐며 중요한 건 어떤 법을 만드냐인데 많이 고민하겠다는 다짐과 각오의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국회의원은 이제 법을 통해서 약자를 도울 수 약자를 도와서 그 약자들이 좀 더 어떤 뭐 새로운 삶 또는 또 뭐 이렇게 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무엇이 상식이고 무엇이 정의구나, 이걸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요즘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내 한무경 의원은 과도한 규제 입법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강조하며 동반 성장과 상생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과 입법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이번 주 내내 온라인과 여론에선 LH 직원들이 무더기로 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에 계약했다는 뉴스로 시끌시끌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에서 지난 10년간 LH 직원들의 관련 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드러났는데, 법률방송 취재진이 권영세 의원을 만나 뒷얘기와 공정과 정의에 대한 말들을 들어봤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법률방송 취재진과 만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한 LH 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을 LH 직원들이 무더기로 계약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어려운 사람들, 집을 잘 못 구할 분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분양형 공공분양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LH가 정부가 주도해서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지, 그거를 LH 직원들이 다 그걸 가로챘다라는 얘기는 그 자체로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마땅치 않다라는. 불법은 없었고 탈법도 아니라는 LH 해명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 자체가 문제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보 접근성 자체에서 차이가 나는데 불법 탈법은 없었다고 해명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질타입니다.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디에 공공임대주택이 생기고 분양주택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이, 그건 자기네들이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니까 아는 사람이 그거를 독식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이해 충돌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거는 도덕적으로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내규상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LH의 입장인데, 내규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돌아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 권영세 의원의 비판입니다. 내부의 어떤 내규나 이런 거로 뭐 스스로의 어떤 도덕 기준 같은 거를 만들었을 텐데, 그 기준에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는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 충돌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은 원칙적으로 그 LH는 이 공공임대나 공공분양하는데, 뭐 임대 후 차후 분양하는 그런 주택의 청약을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정부 여당에서 도입하겠다는 준법 감시인에 대해서도 중요한 건 도입 자체가 아니라 운영이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기존에 제도가 없어서 여태 비리와 불공정이 난무한 게 아니라는 것이 권영세 의원의 지적입니다. 기존에도 이미 비슷한 제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LH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이 부당한 행위들이 터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준법감시관이 정말 객관적이고 그리고 또 중립적이고. 이번 LH 사태는 단순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했네 마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로 상징되는 현 정권의 공정과 정의가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게 권영세 의원의 말입니다. 윤미향 건도 그렇고 조국 건도 그렇고 이 정의, 공정, 기회, 평등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모습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뿌리들이 그 전에부터 나온 게 소위 인국공 사태 때도 그게 공정하거나 평등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14년간 검사로서 검찰에 몸담았던 권영세 의원은 그러면서 LH2기 경찰 수사가 실기를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수사들은 빨리 들어가서 빨리 초기에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 민기적거리고 국수본이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검찰은 무슨 이렇게 조언해주는 자문 역할로 몇 명만 들어가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투입이 됐는데 초기에 좀 실기한 측면이.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과 성과를 보여주는 게 급선무라고 말합니다. 종합적인 평가가 있으려면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겠지요. 근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비리나 부정 문제는 조금 잠시 놔두더라도 수사 능력의 면에서 볼 때도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권영세 의원은 현직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총경 이상 경찰 간부들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수사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수사의 중추기관이라는 거는 어떤 정치적인 외압에서 이렇게 중립적인 수사, 중립적인 사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총경 이상 정도부터는 그러니까 검사와 똑같은 취급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인터뷰 내내 공정과 정의를 강조한 권영세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정의롭게 풀는 거, 정의의 기준에 맞춰서 풀고 원칙의 기준에 맞춰서 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비대위원장을 사임하고 당 밖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아사리판, 다신 볼 일 없다 등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정도도 아니고 공정하지도 않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돌아서자마자 그런 식의 비판하는 부분은 그것도 또 원칙에 맞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고 또 저는 그냥 애들로서 훌륭한 분이라면 할 행동이 아니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또 그분도 그렇게 행동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차기 대선과 관련해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빅텐트 구상을 밝힌 권영세 의원은 공정과 정의는 특정 정파의 구호나 전유물이 아닌 이미 시대 정신이 됐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는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으니까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그런 공정의 가치에 항상 잘 지키면서 잘 따르면서 일을 해나가면은 그러면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의원은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는 내로남불 가짜 공정은 결국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여기엔 비단 정부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예외는 아니라고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네, 오늘부터 로투데이에선 이윤우 변호사의 시사법률 코너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대한변협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윤우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법률방송 시청자의 간략하게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BS 공동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수석 대변인 직책을 맡아 수행하고 있는 이윤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사법률이라는 막중한 코너를 맡게 되어서 책임감이 무겁지만 앞으로 풍성한 내용을 준비해서 잘 전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시작인데 어떤 내용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세계 법률가들이 지난 7일
우리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법원 판결 내용부터 볼까요? 네, 배모 씨 등 위안부로 동원된 피해자 당사자와 사망한 피해자 유족 등 총 12인이 2016년 1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오랜 시간의 재판 끝에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 민사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패소한 피고 일본국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서 결국 2021년 1월 23일에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위 판결 외에도 현재 다른 위안부 피해자인 광모 씨 외 19인 또한 2016년 12월경에 일본국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광모 씨 외 19인의 소송은 며칠 뒤인 4월 21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계 법률가 성명서?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세계 법률가, 즉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와 법률 연구자들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 민사부의 판결을 지지하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속히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세계 법률가 성명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성명서에 참여한 법률가가 총 400여 명인데요. 이 중 일본 변호사와 연구자가 무려 190여 명으로 참여자의 반에 가깝습니다. 결국 일본 내 법률가 사이에서도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법률가 성명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광모 씨 외 19인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제15민사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이게 배상 판결은 내려졌는데 우리나라 법원 판결이 일본에 효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한 국가의 재판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책임을 지운다라는 판결에 관하여는 국제법적 쟁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면제인데요. 국가면제란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서 파생된 것인데요. 대등한 자는 대등한 자에 대해 지배권을 갖지 못한다는 주권 평등 존중 원칙에 따른 이론으로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시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 민사부의 판결은 국가면제를 위반한 판결이라며 비난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절대적 국가면제만을 기초로 한 것이거든요. 현재 상대적 국가면제 이론이 지배적인 현 시대와는 다소 안 맞는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면제에 관한 유럽협약 제11조에서는 법정지 내에서 발생한 사망, 상해, 훼손 등에 따른 보상 절차 시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유엔 국가면제협약 제12조 또한 법정지 내 불법행위에 관하여 국가면제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또한 외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의 법률입니다. 법률에서 사람의 사망이나 상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국가면제를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요. 일본 최고재판소 또한 2006년에는 명시적으로 상대적 면제 이론을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계 법률가 성명서 또한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절대적 국가적 국가 면제가 아닌 상대적 국가 면제를 적용하여 일본 정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승소 판결에 따라 지속히 손해배상액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덧붙여 성명서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승소 판결이 아시아 최초로 국가면제 예외, 즉 상대적 국가 면제를 적용한 것으로 인권 예외 요건을 논증하였음은 물론 국제법 발전에 기여하는 판결이라는 점 또한 밝혔습니다. 국제적으로 위안부와 같은 폐해는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국가 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깊이 정착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또한 적극적인 국외 활동을 통해서 위안부의 피해 사례를 더욱 널리 알리고 문제점을 좀 부각시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루빨리 일본 정부가 위안부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20대 배달원을 사망케 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 생겨난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필작어새 얘기해 보겠습니다. 32살 A씨는 지난 1월 27일 저녁 8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7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가해 차량 조수석엔 A씨 외에 32살 B씨도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해 좌회전을 하다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배달원 C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다음날 오후 3시 30분쯤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를 낸 이후 무서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A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로부터 차 열쇠를 건네받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면허의 신호 위반,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까지. 인천지법 형사 13단독 권혁재 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신호 위반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그대로 도주했다.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A씨를 질타하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나이가 27세로 매우 젊고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는 특별한 과실이 보이지 않는다. 유가족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주운전 전력이 2회임에도 또다시 운전을 했다고 구형 사유를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씨에 대해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3억 원의 합의를 했다. 2주 이내 합의서를 제출하겠다. 피고인이 그 죄책이 중함을 인지하고 있다.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했다며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승용차 키를 건넨 B씨도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스럽고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자 63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하 난사 필작 어이.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생기고 천하 대사 필작 어세.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 생긴다. 이어 노자 64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함포지목 생어호말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만한 싹에서 생겨나고 구층지대 기어누토 구층누대도 한줌 흙에서 비롯된다. 천리지행 시어족하 천리의 길도 발 아래에서 시작한다. 같은 표현이 한비자와 사마천의 사기에도 전하는데 중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뜻과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어렵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시작한 일을 이어가야 함을 말하고, 후자는 병이 커지기 전에 미리 손을 쓰듯 위험하고 큰 일로 번지기 전에 화근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후자와 관련해선 1대 29대 300 하인리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미국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허버트 W. 하인리가 1931년 펴낸 산업재해 관련한 책에서 대형 사고가 한 번 터지기 전엔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고 그 전에 다시 300번의 전조와 조짐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뒤집어 보면 재앙은 예측 가능하다,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은 없다 정도의 법칙입니다. 음주운전으로 20대 젊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32살 운전자. 이날 하루 재수가 없어서 이 같은 참극이 발생한 건 아닐 겁니다. 천하의 모든 일은 그 시작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음 걸렸을 때라도, 2번 걸렸을 때라도, 그때라도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그때라도 멈췄다면 아까운 20대 청춘이 죽고 평생을 후회와 참회 속에서 살아야 하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 무언가를 이루는 것과 문제가 아직 작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로 번지기 전에, 아주 늦기 전에 멈추는 것.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늘 실천 아닌가 합니다. 뉴스 사자 정원이었습니다.